오늘 두 번째 주제고요. 전체 생철학과 실존철학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만 지난번 베르그소를 통해서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실정주의 것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방법을 통해서 이 철학을 정립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난번에 아마 보셨을 텐데 오늘은 정신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철학을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했던 독일의 딜타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철학과에 있는 학생들도 딜타이는 쉽게 접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혹시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전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에서 지금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생소한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우리 21세기 들어와서 다 아시겠지만 인문학의 위기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이미 이 19세기에 정신과학의 위기, 다른 말로 하면 자연과학의 부흥 혹은 자연과학의 대두와 더불어 정신과학의 위기를 또 부르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딜타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딜타이라는 한 프리즘을 통해서 21세기 현재 우리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강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철학 석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저하고는 아주 지근거리였는데, 그죠? 제가 켈런이 또 아켄에서 이제 했습니다만, 본에 자주 제가, 물론 놀러도 갔었는데, 거기 그 본대학에서, 가다머, 현대 해석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다머를 가지고 학위를 하셨고요. 주요 조서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거기, 아마, 지금 박사 논문이죠? 맞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주요 조서는 박사 논문인데, 아마, 제가 지금 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원래 이만큼 크게 해줘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Sprach als Vermittlerin von Sein und Seiendem 이렇게 해서 존재와 존재하는 것들, 존재자였죠, 그죠? 예, 소위 Vermittlerin, 매개자 혹은 매개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개자로서의 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우리 대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창리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사회는 우리 철학윤리학과의 권대중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상민입니다. 60분으로 제한된 시간에 딜타이의 철학과 그의 철학의 정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연을 2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제 제가 쓴 몇 편의 딜타이에 관한 글들이 있는데 그 특정 부분을 길게 인용해서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 제가 문제의 흐름을 풀어서 소개하면서 그러나 역시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해나가면서 시간을 절약해 올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글씨를 고딕체로 해가지고 구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지금 강의안이 무척 긴데 전부 강의에 포함되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건너뛰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강의를 마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던질 물음, 오늘 제 강연에 이끌어갈 주도적인 물음은 딜타이는 누구인가입니다. 딜타이는 매우 다양한 얼굴의 소유자입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와 시간을 이 출판된 1920년대 독일에 유포되어 있던 딜타이 상을 소개하면서 최소한 4가지의 딜타이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사, 특히 문학사에 대한 섬세한 해석자, 또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획을 위해서 노력했던 자, 그러면서 정신과학의 역사에 마찬가지로 심리학에 탁월한 역할을 부여했던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인 삶의 철학 안에서 사라지도록 했던 자. 그리고 로디가 편집한 한 속에서는 에빙하우스 오브 리델에 이르는 딜타이 수동서를 통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던 18가지의 딜타이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딜타이 논문에서 부분적으로는 중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는
대표적인 딜타의 해석 6가지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딜타는 일단 해석학자이자 정신과학의 방법론자입니다. 즉 딜타는 외적 자연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자연과학의 곁에 또 하나의 자립적인 과학, 즉 인간의 정신적 삶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정신과학을 건립하려고 했고요. 그의 정신과학의 방법론으로 전개했던 것이 바로 그의 해석학이고, 따라서 자연과학의 방법으로서의 설명에 대비해서 해석학적 이해를 정신과학의 고유한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딜타이는 일단 정신과학의 방법론자이고 동시에 해석학자인데, 이것이 일단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딜타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딜타이가 동시에 실천철학자이자 낭만주의의 계승자, 역사주의자인가 하면, 또는 상대주의적 세계관 철학을 추구했던 역사주의적 회의주의자로 여겨지고요. 삶의 철학자, 특히 유행 철학으로서의 삶의 철학을 추정하면서 이성 혐오증에 빠진 자라는 비판도 있고, 또 역사적 존재로부터 삶을 역사적 존재로부터 이해했던 역사성의 철학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계몽주의의 완성자, 은밀한 실존주의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딜타이의 얼굴이고 또 그를 위한 명칭들입니다. 이토록 다양한 딜타이의 얼굴과 이름이 존재하고, 심지어 전문적인 딜타이 연구가들이 제시한 딜타이 해석들 사이에도 하나의 통일적인 딜타이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딜타이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쉽게 답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 직업, 탄생, 연도, 철학사적 위치 등등을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딜타이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타이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쉬운 답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물음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철학적인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딜타이에 대한 우리의 외적 지식만을 가지고는 결코 답할 수 없는 물음, 즉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미 철학적 사유의 노동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딜타이는 실제로 매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얼굴이 더 본질적인지의 결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철학적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과제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거칠게 소개된 딜타이 해석들을 조심스럽게 범주화를 해보면요, 우리는 이 해석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부류는 딜타이 해석의 키워드로 삶만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부류는 정신과학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이라는 말만을 중심으로 딜타이 철학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반복되어 왔던 제 딜타이 공부를 근거로 해서 이 모든 해석들이 양면적인 딜타이 철학의 한 얼굴에만 집중한, 따라서 다른 한 얼굴을 외면한 일방적 해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딜타이의 철학에 삶으로부터만 또는 과학으로부터만 접근할 경우에 편향성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딜타이의 철학은 삶에만 넣는 것도 아니고 과학에만 넣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삶에 대한 과학을 건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획에는 이미 삶과 과학 간의 고유한 긴장과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의 생동하는 삶은 전과학적, 개념 이전적 현실성으로서 과학적, 개념적 인식의 체계에 환원될 수 없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 삶에 대한 과학, 즉 정신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보편화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삶을 이성의 법칙이 소환하지 않고 또 과학적 개념 안에 용인시켜버리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자체로부터 이해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와, 과학이라는 말의 엄격한 의미에서 정신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면 정신과학은 모든 과학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인식의 보편 타당성의 요구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연구관의 모순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딜타이가 처해 있던, 또는 딜타이의 정신과학론이 처해 있던 문제 상황입니다. 조금 건너뛰고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딜타이가 이렇게 삶과 과학 간의 균열 안에서 철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으로부터, 즉 역사주의와 실정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19세기 독일의 독특한 지적 상황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주의의 형태로 살아남았던 낭만주의가 역사적 삶의 생생한 현실성에 충실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실증주의가 삶에 대한 인식을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수준으로 고양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딜타이는 바로 이 충돌하는 두 요구 사이에서 철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딜타이의 철학적 기획을 특징 짓는 삶과 과학 간의 갈등과 균열, 이것은 역사주의 근본 대제, 즉 인간의 역사성 내지는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것과 실증주의 요구, 즉 정신과학적 인식의 보편 타당성 내지는 객관성 사이의 갈등으로 고쳐가 됩니다. 다음 조금 넘어가세요. 그래서 한편 역사주의자로서의, 그리고 다른 한편 역사적 정신과학의 방법론자로서의 딜타이가 처했던 문제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역사주의자로서 각각의 시대의 고유가치 그리고 모든 시대의 상대성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해석학자, 즉 정신과학의 방법론자로서 역사적 회의주의와 주관의 자의적 해석에 대항해서 이해의 확실성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은 분명한 것인데요. 한편 인간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존재자이고 스스로 속해 있는 시대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관점 구속성이라는 역사주의적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주의자로서 딜타이가 가졌던 학문적 출발점입니다. 다른 한편 역사적 정신과학은 역사적 이해의 객관성을 위해서 과거를 현재의 해석자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 자체의 관점으로부터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정신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의 요구이고 또 정신과학의 방법론자로서의 딜타이가 설정했던 학문적 목표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딜타이의 지성서적 위치를 역사주의와 실충주의의 사이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 인용은 조금 긴데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문의 딜타이 탄생 100주년을 쓴 한 추모의 글에서 딜타이는 시대의 숙명을 넘어섰다기보다는 오히려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그를 잊지 못하고 기리는 이유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숙명은 동시에 그 시대 독일의 특징적인 숙명이기도 했다. 자연과학의 비약적 발전에 각인된 유럽의 모든 지성들이 미련 없이 낭만주의를 버리고 실증주의의 방파제 뒤에 숨어 역사의 질풍과 노도를 피하고 있던 19세기에 유독 독일에서만은 낭만주의가 역사주의라는 형태로 살아남았다. 과거의 각 시대에 대한 낭만주의적 존중은 이제 각각의 시대의 고유가치와 상대성에 대한 역사인식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 전형적으로 독일적인 정신은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에 대한 자각이라는 위험하기에 달갑지 않은 그러나 분명하기에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를 이 나라 지성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도래한 과학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딜타이의 그리고 그의 시대와 조국의 숙명이었다. 한편으로 과학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성인식의 보편 타당성을 추구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 삶의 시대적 부속성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이 점에서 딜타이는 마치 두 얼굴을 한 사람 같았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그가 평생토록 붙들고 들어졌던 역사 이성이라는 자기 모순적인 개념보다 더 어울리는 이유는 없다. 역사 이성이라는 그의 한 얼굴은 초역사적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향하고 있었고 역사 이성이라는 또 다른 얼굴은 모든 인간이 짊어진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십자가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보편 타당한 과학을 향한 무한한 요구가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적 삶의 상대성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 딜타이의 철학 안에서 그리고 19세기 독일의 시대 정신 안에서 요동치고 충돌하며 투쟁하고 있었다. 이 갈등을 가라앉히되 어느 한쪽에 완전한 지향도 불러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딜타이와 그의 시대의 숙명적 과제였다. 물론 이 과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실증주의자와 역사주의자가 한 배를 탈 수는 없고 과학과 삶은 한 그릇에 말아먹을 수 있는 국과 밥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독차하고 계신 현명하신 대구 시민들은 따로 국밥을 즐기신다고 들었습니다. 밥 따로 국 따로.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었고 갈등 해결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외면할 수도 없었던 딜타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이 갈등을 갈등으로 감내하며 끝까지 견뎌내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대도 이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바로 딜타이가 결코 넘어설 수 없었던 자신과 시대의 숙명을 충족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딜타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모의 글을 쓰는 33살의 젊은 가다머는 삶과 과학이 갈등하던 시대에 태어나 삶과 과학 사이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철학했고 그 평생에 걸친 숙명적 과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78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던 딜타이의 철학과 삶은 비단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대의 불행에 대한 그리고 하필이면 실종주의 시대에 배태되었던 역사의식의 불행에 대한 상징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50년의 시간이 더 지나 가다머가 딜타이 탄생 150주년을 맞이해 쓴 또 하나의 추도사에 붙였던 제목은 미완으로 남은 자 완수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제목은 다음의 사실을 암시적으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학과 삶 사이의 균열을 메우려던 딜타이가 미완의 철학대로 남은 것은 이 개인 또는 그가 속한 시대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본디, 즉 자신의 존재론적인 인간 조건에 비추어 결코 완수될 수 없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이제 83살의 원숙한 가다머는 딜타이의 불행에 따른 학문적 기회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자에게 부호가 된 어떤 존재론적 한계, 철학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근원적 한계와 같은 것을 보고 있다. 현명한 디오티마의 말씀에 따르면 철학하는 자는 추구하는 자인데 그가 추구하는 것은 그가 갖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지자로서의 철학자는 갖지 못한 것을 추구해야 하고 이 추구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의 추구가 영원히 미완으로 남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구를 멈출 수 없는 자이다. 그의 정신 안의 철학적 본능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무한한 알을 향하는 끝없는 놀라움이라는 파토스가 그 같은 멈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딜타이는 스스로 답할 수도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는 물음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 물음에 답할 수 없다는 것, 추구한 것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가 처한 현실이었고 그 물음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는 것은 그의 철학적 욕구 때문이었다. 딜타이를 휘몰아친 이 철학의 욕구는 그를 처해 있는 현실로부터 처하기를 원하는 그러나 결코 처할 수 없는 곳에로 끝없이 유혹해갔다. 이 어디로부터 즉 그가 처한 현실과 어디에로 그의 욕구가 향하던 곳 바로 이것이 딜타이의 두 얼굴이고 한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두 얼굴의 갈등은 그의 철학함 자체였다. 이는 상대성으로부터 총체성에로라는 역사주의의 모토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상대성이 결박된 것은 역사적 삶이다. 총체성의 수준으로 고양되어야 하는 것은 역사적 삶에 대한 알입니다. 그런데 이 알을 추구하는 자는 다시 역사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이다. 역사적으로 규정된 인간이 역사적으로 규정된 삶에 대해 초역사적인 즉 모든 시간적 규정 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은 보편에 타당한 알은 실존주의 시대가 딜타이에게 부과했던 추구의 목표였다. 그는 분명히 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독일 낭만주의 후예답게 의식적으로 제약된 자로 남기라는 역사의식의 십자가를 팽개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였다. 그는 낭만주의와 실존주의 사이에서 위대한 학자의 길, 항상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항상 완수될 수 없는 것 안에서 다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상과의 힘겨운기를 추구했다. 그야말로 완수될 수 없는 과제에 매진하면서 미완으로 남아야 했고 이 끝내 극복 불가능한 미완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는 추구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바로 여기에 딜타이의 비극이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은 한 개인의 비극도 한 시대의 비극도 아니고 오직 얻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비극이었을 뿐이다. 자, 그렇다면은 딜타이가 분명히 역사주의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로서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을 인정을 했었는데 그런 딜타이라고 어떻게 자신의 철학적 출발점과 원칙적으로 충동하는 역사적 정신과학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게 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19세기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실증주의, 정확히는 실증주의적 과학 이론론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딜타이의 정신과학론은 근본적으로 전 스튜어트 밀러 대표되는 과학 이론론의 공세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밀은 그의 주장, 논리학 체결체 6권의 제목을 도덕과학의 논리학에 관하여라고 붙였는데요. 여기서 그는 외적 자연에 대한 탐구로서의 자연과학에 대비한 일군의 과학, 즉 인간의 사고, 느낌, 행위에 대한 과학을 도덕과학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과학이 딜타이가 정신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밀은 지금 이 과학의 논리학, 즉 방법론에 대한 물음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의 물음은요. 17세기에 탄생한 자연과학, 즉 외적 자연을 인과적 설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는 자연과학은 성공 인류를 걷고 있는데 우리가 외적 자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고, 느낌,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한 알을 가지고 있는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학은 외적 자연에 대해서는 경험, 관찰, 귀납, 인과적 설명 등을 통해 놀라운 수준의 알을 획득했고 인간의 물리적 본성과 관련해서 온전히 확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적지 않은 진리의 체계를 얻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고, 느낌, 행위, 즉 마음의 법칙, 사회의 법칙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성과를 기대해도 좋은가? 자연과학이 과학이라는 그 의미에서 도덕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미래 답변은 부정적이다. 이 경우 인류는 부분적인 인식에서조차 자연과학과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고 진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말의 엄격한 의미에서 과학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의 논란조차 남아있는 실정이다. 미는 인간 및 사회 연구의 이 같은 후진적 상황을 과학의 얼굴에 묻은 치욕스러운 얼룩이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얼룩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제거할 방안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도덕과학, 즉 정신과학을 자연과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길이 있는가? 현대 통일과학주의의 선구자로서 미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앞선 연구, 즉 자연과학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던 인과적 설명이라는 방법을 일반화해서 도덕과학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과학의 얼굴에 묻은 이 얼룩이 제거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내가 과학 일반의 방법들을 열거하고 특징 짓는 데 성공했다면 도덕과학과 사회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 탐구 방법은 이미 기술된 것이나 다름없다. 조금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미래는 자연과학의 탐구 대상으로서 외적 자연과 도덕과학의 탐구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사고, 느낌, 행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인간은 외관상, 외적 자연과는 조금 상이한 존재로 보이지만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고 따라서 자연을 지배하는 인과 법칙의 지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 즉 자연이죠. 따라서 정신적, 사업 또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성이라는 별도의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 인과적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해석학적 이해는 아무런 학문적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과학, 자연과학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정신과학, 인문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 내려가서 인문학의 정신과학의 위기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증주의적 내지는 자연주의적 과학 이론론입니다. 즉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고 정신과학을 자연과학으로 환원하려는 시도이자 공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물론 오늘날에도 통일과학주의 또는 물리주의의 형태로 살아있는 제가 보는 한에서는 가장 비인간적인 학문관인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시대의 실험심리학 그리고 계량화된 사회과학 그리고 일부 물질학한 인문학자들이 추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자주 인고에 회자되는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의 본질도 이것과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문학이 자신의 독자성 그리고 고유성을 지키기는커녕 잘나가는 자연과학 흉내만 내면서 계량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신과학을 자연과학으로 흡수통을 시키려는 실증주의의 공세는 물론 일타이에게도 정신과학의 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직면해서 인과법칙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외적 자연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인간의 삶의 어떤 고유성과 독자성 그리고 이 색다른 현실성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정신과학의 학문적 자립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시대가 딜테에게 부여했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기종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상, 하나의 방법, 하나의 과학이라는 미래 실증주의적 학문관이 인간적, 역사적, 사회적 현실성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정신과의 철학적 기초 마련을 위해 부심하던 딜타에게 던져진 도전이었다. 이 도전으로부터 딜타는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수호해야만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균에 가득한 독단적 경험론을 대신할 참된 경험적 과정은 오로지 독일에서만 나올 수 있다. 미일은 역사적 교양이 부족했던 탓에 독단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독단은 물론 인간의 정치적 삶을 자연의 인과법칙으로 환원하는 자연주의의 독단이다. 딜타에게 삶은 그 자체 완결된 의미연관, 목적연관, 작용연관이어서 이 통일적 전체는 결코 인과관계의 요소들로 분해될 수 없고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성으로 환원될 수도 없다. 이러한 정신적 세계를 외적 세계의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정신적 세계를 훼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실증주의의 가공할 폭력이고 한계이고 동시에 독단이다. 인간의 내적, 정신적 삶은 결코 외적, 물리적 자연이 아니다. 이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생소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주어진 살아있는 연관이고 정신의 실제성이다. 따라서 딜타는 내적, 정신적 의미 통일체로서의 삶을 삶과는 전혀 다른 외적 자연의 인과적 사슬대로 환원하지 말고 삶 자체의 다양성과 깊이에서 파악할 것을 즉 삶을 삶 자체로부터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이해는 생소한 타인의 내적, 정신적 체험 내용의 반복, 즉 근원적 체험 과정을 따라가며 반복하는 추형성이고 이렇게 해서 가능해지는 타인의 삶의 내면화이다. 바로 여기서 관찰된 외적 현상을 자연의 보호병 법칙에 포섭하는 자연과학적 설명과 삶의 표출이 제시하고 있는 내적 체험 과정을 추체함하는 정신과학 고유의 방법으로서의 이해의 대립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자연은 설명하고 정신적 삶은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 하나의 방법, 하나의 과학이라는 미래 주장에 대해서 딜타는 두 개의 대상, 두 개의 방법, 두 개의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원의 과학 이원론이다. 분명한 것은 정신과학의 학문적 독자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초의 방법론적인 수고가 실증주의적 과학 이론론의 공세에 대한 방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같은 외적 정황은
딜타이가 정신과학에게도 자연과학 못지않은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 딜타이의 문제는 다음에 물습니다. 어떻게 한 개별자가 그에게 감성적으로 주어진 생소한 개별자의 삶의 표출을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이해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가? 딜타이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이른바 해석학이라는 학문에서 기대했다. 즉, 문헌 해석의 보조학, 이해 기술론으로 전수되어 온 해석학이 이제 정신과학의 논리학의 과제를 떠맡아 이해라는 방법의 논리적 구조를 밝혀내고 이해가 인식의 일반 개념, 보편 타당한 알미 얻어지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과정으로서 인식에 해당하는 일반 개념임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딜타이에게는 정신과학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였다. 역사적 정신과학자가 처한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적 연구가는 스스로도 역사적으로 규정된 존재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규정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는 현대인이고 현대의 관점에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보편 타당한 인식이라는 목표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딜타이의 역할을 하나를 인정하겠습니다. 역사학자, 국민경제학자, 국법학자, 종교 연구가들은 즉 정신과학자들은 자신이 삶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또한 삶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들은 역사적 개인 집단의 운동과 방향성 등을 자신의 판단 아래에 놓는다. 그리고 이 판단은 그들의 개별성,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의해서 제한된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물론 아무런 전제도 없이 탐구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시야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과거의 어떤 세계에 관해 형성된 개념들도 분석해보면 이 개념들 안에는 개념 형성자가 속한 시대의 전제들로부터 생겨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과학 그 자체에는 또한 보편 타당성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은 이 갈등입니다.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정신과학적 인식의 보편 타당성이라는 과학적 목표 사이의 갈등, 이것이 이제 딜타이 철학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갈등의 해결이 딜타이는 정신과학의 건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이 이른바 딜타이의 유명한 critique the historian phenomenon, 즉 역사 이성 비판의 기획입니다. 원래 역사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딜타이가 기획했던 미완의 저서의 제목입니다. 딜타이는 1883년에 정신과학 입문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이 책에 이어서 곧 정신과학 입문의 2권의 출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을 묶어서 역사 이성 비판이라는 제목 안에 출간하기를 원했는데 물론 이 바람은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역사 이성 비판이라는 미완의 저서의 제목은 물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따라서 순수 이성 비판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갖는 관계가 역사 이성 비판과 정신과학 사이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칸트가 순수 이성의 비판적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연과학의 가능 근거를 밝히고 이 학문의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그래서 자연과학이 이른바 학문의 안전한 길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딜타이는 역사 이성의 비판적 자기 반성을 통해서 당시까지는 인식론적 기초를 결하고 있었던 정신과학의 철학적 정답을 꾀하고 이를 통해서 자연과학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학으로서의 정신과학의 자립성과 독자성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쓰면서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인식론적 정답을 해주었는데 역사학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딜타이가 보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의 이성 비판은 잘 알려진 대로 자연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반면 칸트가 또 다른 하나의 현실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의 영역, 즉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만 하는 것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실천의 문제라는 이유로 칸트는 이 분야를 인식론적 정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칸트는 오로지 인식의 지구본의 반쪽에 대해서만 이성 비판을 진행한 것이라는 얘기죠. 순수 이성 비판 역시 반쪽의 이성 비판이고 그 결과로 얻어진 자연과학에 대한 인식론도 반쪽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딜타이는 자연이 아닌 자유의 영역, 즉 역사적 삶의 영역이죠. 인간적, 역사적, 사회적 현실성과 관련해서도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성 비판을 진행하면서 칸트의 반쪽짜리 인식론, 반쪽짜리 이성 비판을 정신과학의 측면에서 보완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성 비판의 이제 궁극의 과제는 순수 이성 비판의 보완을 통해서 완전한 이성 비판, 완전한 이성 인식의 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칸트의 업적의 위대함은 그가 수학적, 자연과학적 알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점으로 할 것은 칸트가 제공하지 않은 역사의 인식론이 그의 선한 철학적 개념의 틀 안에서 가능한가이다.
이렇게 역사 이성 비판이 순수 이성 비판이 이루어진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서 그러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한에서 두 이성 비판의 주도적인 부름은 원칙적으로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 어떻게 종합하는 아프리오리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답했던 것처럼 역사 이성 비판의 주된 부름도 역시 어떻게 역사의 보편 타당한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보편 타당한 종합 판단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 바로 이른바 딜다이의 이해의 모델입니다. 물론 이 이해의 모델은 현재에 속한 해석자의 역사적 규정성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주어진 과거의 텍스트에 대해서 객관적인, 즉 이해하는 현재의 해석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해되는 과거의 tek스트 또는 텍스트 저자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역사의 상대성이라는 근원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과거의 삶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딜다이는 역사의 상대성을 극복하는 이해의 모델을 일련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 구조 자체는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건 정말 단순하게 우를 부릅쓰면서 3단계로 정리를 한 것인데 일단은 과거로부터 어떤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이 텍스트가 원래 속했던 과거의 지평 전체 그것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톤의 폴리테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500년 전에 아테네의 상황 전체가 상상적으로라도 재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플라톤은 그 안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재구성된 전체 안으로의 해석자의 자기 투입 그리고 원래의 저자의 입장으로의 전이와 전치입니다. 말이 복잡한데 그 안에 내 자신을 집어넣고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의 체험 과정의 복원 및 반복으로서의 주체험 따라가는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해입니다. 원래 저자는 특정 체험을 통해 표현해야 할 내적 사유 내용을 만든다. 그리고 이 내면적 정신적 의미 내용이 외면화, 감성화돼서 문자에 고정되면 그것이 곧 후대의 해석자를 위한 삶의 표출 또는 삶의 표현이다. 여기까지가 체험과 표현, 즉 텍스트의 생산 과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텍스트, 즉 문자화된 삶의 표출들은 후대의 해석자에게 전수된다. 그러나 저자와 해석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은 곧 의미 소외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자와 해석자는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역사에 속하고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고 느끼고 행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자는 자신의 시대를 가지고 있고 시대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역사주의적 근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자에게는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 독서를 위한 특단의 기술, 즉 해석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텍스트는 해석자가 속한 현대의 지평이 아니라 텍스트와 저자가 속했던 과거의 지평으로부터 읽혀야 한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바로 그 지평 안에서 이루어졌던 저자의 체험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자적으로 고정된 텍스트는 현재의 해석자 앞에 현존해 있지만 그것이 속했던 과거의 지평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라지고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텍스트와 저자가 속했던 과거의 지평이 최소한 표상의 상으로라도 즉 상상적으로라도 복원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이 이른바 해석학적 수련이라는 것이다. 즉 부분들로 주어진 텍스트의 귀납적 총괄을 통해 부분이 속한 전체를 이해감적으로 구성하고 그 전체 안에서 다시 부분들에 대한 정밀한 독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감된 전체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들 간의 비교는 다시 전체의 수정과 개선 그리고 확대를 가져온다. 즉 부분과 전체 그리고 이해감과 비교의 상승적 순환을 통해서 원래의 저자의 무대에 점점 더 근접해간다. 이 근접의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자기 투입, 전위, 전치 그리고 주체험이라는 것이다. 예감적으로 복원된 과거 안으로 나 자신을 투입하고 나의 입장을 저자의 위치로 바꾸어서 저자의 근원적 생산 과정을 거슬려가며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주체험이 이루어진다. 즉 이해란 내적 체험 내용을 외면화 감성화하는 텍스트의 원래의 산출 과정의 역조적이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자는 텍스트를 산출하는 과정과는 거꾸로 외적 감성적 문자 교주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이 텍스트가 지시하고 있는 내적 정신적 체험 내용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는 해석자와 저자의 정신적 동치뿐 아니라 실존적 동치, 즉 함께 삶이다. 과거의 저자의 원래 의도가 시간 간격과 의미 소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해석자의 정신 안에 복원된다. 즉 나는 나의 주관적인 입장과 지평이 아니라 해석자가 아니라 저자입니다. 저자의, 즉 이해되어지는 객관의 입장과 지평으로부터 그를 이해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주 단순화시킨
과거의 재구성, 그 재구성의 전체한들의 자기 투입, 입장을 갖고 내는 의미에서 전이, 전치, 저자의 입장에서 저자가 원래 했던 체험의 과정을 상상적으로 뒤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주체로서의 이해 과정인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거를 딜타이는 객관정신이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해의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는 이른바 객관정신의 보편적 매개이다. 딜타이에 의하면 정신의 세계에는 개별자들 간의 존립하고 개별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공통성이 있고 이 개인은 이 공통성의 대기권 안에 살며 이것에 흠뻑 적셔져 있어서 이 공통성의 근본 경험이 생소한 타자들 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나는 객관정신이라는 말로써 개인들 간에 존립하는 공통성이 감성계의 객관에 대해 나타나는 다양한 형식을 이해한다. 객관정신의 영역은 개별적 삶의 스타일과 교류의 방식으로부터 사회가 스스로 형성한 목적들의 연관에 그리고 인륜, 법률, 국가, 종교, 예술, 과학, 철학에까지 이른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유아기부터 객관정신의 세계로부터 우리 자아의 자양관을 섭취해왔다. 또한 이 세계는 그 안에서 타자와 타자의 삶에 표출에 대한 이해가 수행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 까닭은 정신이 객관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은 나와 너에게 공동적인 것을 자신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 문화적, 언어적인 간격 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의미 소외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즉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이한 개인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개인은 객관정신의 세계 안에서 매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딜타이는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근원적인 제약을 극복했다고 다시 말해서 개별자의 상대성으로부터 정신의 총체성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해라는 방법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객관정신의 지원을 받는 정신과학은 이제 인간의 역사적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보편타당한 정신과학적 인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딜타이의 이해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적인 물음들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비판으로는 딜리아 방법에 전개된 가다머의 딜타이 해석을 들 수 있겠는데 가다머의 딜타이 해석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고 따라서 그 정당성이 거의 의심받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20세기 독일 철학사에서 딜타이 사항을 결정해버렸던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다머가 딜타이에게 던지는 물음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딜타이가 정말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자신의 역사주의적 출발점에 충실하다면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에 대한 자각과 긍정이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반 정신과학에서 보편타당한 인식을 담보해주는 이해 방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가? 라는 것이죠. 딜타이는 물론 과거의 재구성, 자기 투입, 전이, 전치, 추체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상대성을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다머가 다시 던지는 물음은 역사적 상대성의 태제 자체가 원래 그와 같은 과거의 재구성, 자기 투입, 전이, 전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역사의 상대성의 의미라는 겁니다. 즉 원래의 저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역사적 상대성의 태제의 본질이고 그렇다면은 인간은 자신의 관점을, 딜타이는 자신의 관점을 떠나서 저자의 관점에서 이해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인간은 자신의 관점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능하게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물음들의 측면에서 딜타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은 물론 시대의 간격을 초월하는 객관정신, 즉 역사 이성의 보편적 매개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다머의 입장에서 다시 반문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객관정신, 역사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개별의 차이를 넘어서서 어떤 객관적인 이해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편적인 매개자라면은 그런 보편적인 매개자를 상정한다면은 그것은 역사주의자로서의 딜타이의 철학적 출발점, 즉 역사적 상대성의 태제와 충돌한다는 것이죠. 즉 역사적 상대성의 태제를 폐기하지 않는 한 시간 간격과 각각의 시대 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초역사적인 매개자로서의 객관정신을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딜타이가 가다머의 문장입니다. 딜타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삶이 고갈되지 않는 창조적 실제성이라면 역사의 의미연관의 지속적인 변화가 객관성에 도달하는 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역사의식이란 결국 하나의 유토피아적 이상에 불과하고 자신 안에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머는 딜타이의 한 문장을 인용한다. 의식적으로 제약된 자로 남기. 이것이 딜타이의 철학적 출발점이었고 그의 공식이었다.
그러나 그를 쫓아다니던 상대주의의 유령을 피하고 역사적 인식의 객관성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그로 하여금 삶의 역사성이라는 본래적인 철학적 출발점을 망각하게 만든다. 인용하는 인용을 삭제하고요. 결국 가다모가 우리의 삶과 과학의 갈등을 해결하려던 딜타의 철학적 노력은 실패했다. 더 정확히 말해 이 노력의 결과, 즉 역사 이성의 완성은 그의 삶의 철학적 내지는 역사주의적 출발점과 결합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과학을 위해 삶이, 즉 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을 위해 삶의 역사성이 포기됨으로써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 이성 비판으로 순수 이성 비판을 보완한다는 의도는 실현되었다. 최종적으로 역사 이성 인식의 보편 타당성은 확보되었고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동등성도 입증되었고 자유의 영역 안에서 이성 비판도 완수되었다. 즉 칸트를 통해 그 절반의 성과만을 거두었던 계몽의 과제가 이제 딜타의 명에 온전히 충족된 것이다. 계몽의 과제가 이성 비판이라는 전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삶이라는 근본 사실을 버릴 수 있었던 딜타는 본질적으로 계몽주의의 자식이며 계몽의 완성자이다. 이미 언급해 드렸듯이 가다마의 딜타의 비판은 사실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딜타의 이른바 객관정신에 의한 각기 다른 개별자와 다른 시대를 매개한다는 발상, 이것은 객관정신의 매개에 의한 인간 본성의 어떤 초역사적 공통성을 전제하고 있고 그런 한에서 딜타의 역사주의적 본성, 즉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의 대제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강의의 마지막 순서로 딜타의 입장에서 다시 가다마의 딜타의 입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해보고요. 딜타의 입장에서 펼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디펜스를 대신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디펜스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해, 그리고 객관정신, 그리고 이 두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다마가 어떤 오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역사성과 아름의 객관성, 이 사이에서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모순을 가다마가 다소 도식적으로 해석했다. 일단 이게 객관정신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한 세 가지 정도의 오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다마는 딜타의 해석학에서 이른바 객관정신이라는 것이 각각의 개별처들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인 시대들 간의 차이와 다름을 메워주고 정신의 이와 같은 보편적 매개 덕분에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지적할 만한 오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객관정신은 모든 역사적 다름을 매개해주는 무소부지의 보편적 매개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해와 객관정신 사이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일방적 매개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해의 근본은 객관정신이고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객관정신이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반대는 아니다라는 것이 가다마가 파악하고 있는 관계인데 실제로 딜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객관정신의 보편적 매개에 의존하는 한 이해는 늘 성공한다. 적어도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근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다라고 가다마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 딜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해에 대한 반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다마가 역사적 상대성의 태조와 충돌한다고 비판하는 객관정신, 물론 그런 것은 하나의 초역사적인 정신이겠죠. 스스로는 역사의 외부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 다름과 차이를 자신 안에 포괄해서 용해할 수 있는 정신, 즉 역사적 상대성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정신입니다. 말씀한 그런 정신은 역사에 앞서서 이미 존립하고 있는 형이상학적으로 전제된 정신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제된 정신만이 이해의 보편적인 매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딜타이가 정말 그런 객관정신을 생각했다면 가다마의 딜타이 비판이 타당할 텐데 그러한 딜타의 객관정신은 역사의 흐름에 앞서서 역사 인식의 객관성을 담보해주는 정신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안에서 부단히 객관화되고 있는 정신입니다. 즉 역사의 경험을 앞서서 형이상학적으로 전제된 정신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형성의产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딜타는 분명히 객관정신을 개인들 간의 존립하는 공통성이 감성계의 객관에 대해 나타난 다양한 형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객관정신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형성의 산물인 한에서 이 정신은 역사적 상대성의 대지와 충돌하는 형이상학적 보편 정신이 아니다라는 정말 지적을 해야만 하겠죠. 이에 따라서 객관정신의 보편적 매개라는 것도 결국 상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정신이 담보하는 공통성이라는 것도 여전히 형성 중에 있는 것이지 완전한 공통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정신이 이렇게 이미 온전히 객관적인 정신이 아니라 그때마다 객관화되고 있고 또 객관화의 도상에 있는 정신이라면 이 정신의 매개의 정도도 그때까지 진행된 객관의 정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즉 객관정신의 매개는 결국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객관정신이 성취한 객관성의 정도는 그때까지의 이해 실천의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오해가 논박이 되는데, 두 번째 오해는 이해와 객관정신 사이에는 일방적인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이해가 객관정신의 매개에 의존하는 것이 그 반대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실은 딜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객관정신은 이해의 실천에 앞서서 이미 제공된 이해를 가하는 근거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때마다 이해의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이해를 통해서 상이한 개인들 간에 또는 상이한 시대 간에 어떤 공통성이 객관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감성계의 객관화되어 나타나는 공통성이 바로 객관화된 정신, 그것이 객관 정신입니다. 객관 정신은 무수히 반복된 이해 실천의 결과, 그 역사적 형성물이지 모든 이해에 앞서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형이상학적 실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상방적인 것이고 수완적인 것입니다. 이해의 근거는 물론 객관정신이 맞는데, 그럼 그 객관정신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해의 실천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상호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 공통성의 정도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객관정신의 매개하에서 우리가 또 계속되는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고 있다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역사적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의 또는 시대 간의 이해의 시도는 사실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항상 거두게 됩니다. 그 성공을 거둔 만큼 개인 간에 또는 시대 간에는 공통성이 성립한 것이죠. 바로 이 공통성이 감성계의 객관에 대한 나타나는 형식이 바로 딜타일과 객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객관 정신에 의해서 각자의 개발자들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사소통이 또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객관 정신과 이해 사이에는 호자에 대한 전제의 일방향적인 매개의 관계만이 존립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은 분명히 순환적입니다. 이해의 실천을 통해서 객관 정신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형성된 객관 정신이 또한 이해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객관화된 공통성에 근거한 이해의 실천이 객관 정신의 매개의 정도를 또 더 높일 것이고, 이렇게 제고된 객관 정신에 따라서 더욱 성공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즉 이해의 실천과 객관 정신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의 해석학적 순환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 인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운동이 객관정신의 매개에 의한 이해의 실천, 그리고 이해의 실천을 통한 객관정신의 형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순환의 운동인 한해서 객관정신의 매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해는 결코 완전한 성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정신이란 모든 주관들 간의 어떤 차이를 자신의 지향한 온전히 객관적인 정신이 아니라 다만 객관화의 도상에 서 있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늘 어느 정도로만 성공하고 이 성공에는 늘 어느 정도의 실패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는 개인들 간의 또는 시대들 간의 공통성이 객관화되어 나타난, 다시 말해서 객관 정신으로 형성된 그 정도까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인간들 간의 이해는 객관 정신의 매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완전히 성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객관 정신의 매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매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과정. 딜타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결코 완결에 이르를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해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해는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다문은 딜타이가 객관정신의 매개를 근거로 한 이해의 방법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마치 기계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딜타이의 해석학적 이해는 결국 완성된 방법이 아니었다. 즉 그것은 철학자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된,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한 검증도 마친, 따라서 개별과학자로서의 정신과학자가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타인의 삶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그런 환상적인 기계가 아니다. 이해의 반복된 수행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삶은 마지막까지 비밀로 남는다.
물론 이해는 체험 내용의 포착과 완전한 발굴을 지향하고 또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체험과 삶은 그 본성과 헤아릴 수 없고 결코 완전히 길어내어지지 않는다. 매번의 성공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삶에 헤아릴 수 없으면 결코 온전히 지향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석은 자신의 과제를 항상 특정한 정도로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해석은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결코 완결에 이르를 수 없다. individuum est ineffable. 즉 개별자는 말로 표현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비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해는 동전을 넣으면 진리가 나오는 진리 자판기가 아니고 객관정시도 이 자판기에 무한대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자력발전소가 아니다. 삶 자체의 본성 때문에 이해는 불가피하게 어떤 비합리적인 것이 포함되고 그런 한에서 이해는 그 어떤 논리적인 시장의 공식으로도 재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들타는 이해를 숙달된 자의 손기술에 비유하기도 하고 성공적인 이해를 위한 해석의 천재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밑에 각주 45에 써있는 것처럼 말씀에 이것은 완성된 기계, 그 기계를 사용하면 정신과학적 인식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실제로 걸어감을 통해서 걷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편해지는 길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항상 하는 경험인 것이 우리가 괴테를 읽을 때, 노발리스를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보다는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좀 더 그의 정신을 달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마치 이것은 산속에 처음에 길을 내고 계속 걸어가면서 그 길이 편해지는 과정과 같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객관정시도 이해의 객관성을 늘 동일한 정도로 보장해주는 확립된 공동성이 아니라 객관화되고 있는 정신이고 매번의 이해 실천을 통해 자신의 공동성을 제고해가는 정신이다. 실제로 데이터에는 이해의 문제가 더불어 객관정신의 매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개별성들과 이 개별성들의 매개를 통해 보편화의 길을 걷고 있는 정신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무한한 순환의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순환을 통해서 객관정신의 공통성의 정도도 고양되고 있고 또 객관정신의 공통성에 의존하는 이해의 성공 가능성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확대는 되고 있는데 그러나 딜타에게 이 같은 고양과 확대가 결코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의 완전한 지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해는 역사적 상대성의 단적인 지향이 아니라 역사적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향한 무한한 접근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접근이라는 말 안에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즉 무한히 가까워짐과 결코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음이라는 것이 함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도달하면 그것은 접근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해란 결국 완전히 다가갈 수 없는 타인의 삶 자체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는 없다는 사실, 즉 인간의 역사성이라는 제약이 결코 완전하게 극복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디테일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신과학의 객관성을 더 무전체적으로, 더 비판적으로, 더 엄밀하게 산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건 가다머의 주장과는 달리 딜타는 객관정신의 매개에 의한 이해의 어떤 기계적 성공 그리고 이를 통한 역사적 상대성의 온전한 지향 이것이 이제 가다머의 딜타의 비판의 핵심인데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딜타는 여전히 정신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이라는 목표와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제약 사이에 모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의 두 항 중에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맞는 한에서 즉 모순을 지향하기는커녕 이 모순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지속시키고 있는 한에서 딜타에는 역사주의와 실存주의의 갈등이라는 시대의 숙명을 온몸으로 충족시킨 사람이지 결코 개몽의 자식이라거나 어떤 은밀한 실存주의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딜타가 삶의 역사성을 포기하면서 정신과학적 객관성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결했다라는 가담의 비판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담도 나중에 자기가 나의 딜타의 비판이 조금 일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나중에 자신도 고백을 했었어요. 정리하면요. 딜타에는 여전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는 목표, 즉 정신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이라는 목표와 객관정신이 제공하는 모든 도움 그리고 이에 근거한 가지가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즉 인간의 역사적 상대성이라는 제약 사이에 지향되지 않는 모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러나 딜타의 해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건너뛸 수 없는 푸른 하나가 제기가 됩니다. 딜타가 처했던 모순인데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설정한 목표 사이의 모순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모순 또는
해결될 수 없어서 형식론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통상적인 모순인가라는 물음입니다. 또는 이 모순을 유발하는 두 항 중에 하나를 버림으로써 또는 과학을 버림으로써 또는 삶을 버림으로써 두 항 중에 하나를 버림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흔한 모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순은 예사롭지 않은 모순인데요. 그것은 모순을 유발하는 두 항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그렇게 해서 모순을 해소하는 일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현실 안에 존재하는 A와 not A 사이의 모순이 아니고 현실과 현실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자가 상상하고 설정하는 목표 사이의 모순입니다. 즉 삶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한 현실이고요. 정신과학적 인식의 객관성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인데 이렇게 처한 현실과 처하기를 원하는 목표 사이의 모순은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목표를 설정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적인 사실을 띄우지만 철학하는 자들은 스스로 갖지 못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단순한 진리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 희망,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늘 현실을 앞서간다는 단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현실이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그건 형식론적인 모순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개선하기 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본이 필요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플라톤의 서양의 철학설을 지배받은 철학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철학하는 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할 수 없어서 이 현실과 배치되는 것을 추구와 사랑의 목표로 설정한 자. 플라톤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국 갖지 못한 신적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딜타 역시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 바로 이와 같은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역사적으로 규정된 존재자이기에 초역사적인 삶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구했고요. 그리고 이 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적 규정성의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었고 이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한 추구를 멈추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딜타의 숙명적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순, 즉 딜타가 이 모순을 온몸으로 충족시켰다는 말은 그가 철학을 했다는 것,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서 철학을 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랑했다는 것 이상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딜타는 갖지 못한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 즉 철학자, 에로스 필로소포스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강연의 주도적인 물음, 딜타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제 마지막 답변입니다. 그 뒤에 들어있는 모순의 사상으로서의 딜타의 이 부분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사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숙명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철학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철학적 모순의 사상가로서의 딜타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원하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마치느라고 제가 좀 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강연이 굉장히 난삽하고 정신없이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